두 부류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책대출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둘일 것 같아요. 일단 6억 이상 주담대를 받으려고 했던 6억 이상으로 받을 곳들은 거의 강남 이쪽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 6억일까? 이걸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왜 5억은 너무 작고 7억은 너무 많아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6억으로 정해진 이유는 6억이 그러면 누가 6억을 감당할 수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대출을 이제 내가 20억짜리 집 사는데 10억 빌리면 어떻고 15억 빌리면 어때? 집값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왜 안 빌려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20억이 팔려야 이걸 갚을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20억이 안 팔려도 이 부채를 계속 감당해 내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만큼의 소득이 되는 사람이 낼 수 있을까? 계산해 보면 네. 이 6억이라는 거는 네. 소득이 1억은 돼야 돼요. 연소득이 1억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냐. 얼마나 될까? 생각을 음. 해보면 그냥 근로소득으로 하면 7% 정도가 상위 음. 7%가 연소득 1억이에요. 음. 그다음에 사람들이 월급만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도 있지 않냐. 네. 종합소득까지 포함해서 보면 10%예요. 음. 이 6억이라는 금액이 엄청 시장에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위 10%만 감당할 수 있는 돈이 6억인데 최대 네. 6억인데 이걸 이제 초과해서 그동안 빌려줘 왔던 시장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나머지 90%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내의 빚을 진다고 하면 6억까지 빌려도 그러니까 그 이상 빌리면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무분별하게 빌려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6억으로 제한을 했지만 이 6억의 제한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10% 이내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대부분은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지 네.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가 감당 안 되는 빚을 지고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도 안 되는데 들어오냐? 이게 시장 원리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도 않은 규모만큼 끌어와서 집을 사는 행태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 이게 이제 이번에 금액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627 가계 대출 규제가 나와가지고 주말 새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관련 부처는 통화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 대책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영향은 어떨지 앞으로 더 규제를 어떻게 할런지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출 규제가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 대출 규제인 거예요.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나왔는데 이렇게 6억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가격에 상한선을 둔 건 처음이죠. 가격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음. 6억까지로만 이제 대출을 하겠다라고 금액으로 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안 해준다. 그리고 주담대는 6억으로 제한을 한다. 신용대출도 연봉까지만 가능하게 하겠다. 또 생초나 정책 대출도 제한을 하거나 감축을 할 것이고 보증보험도 축소하겠다라고 해서 대출 나가는 거를 거의 옥죄다시피 했는데요.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대다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진짜 초고강도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 대책을 내놓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정말 어떤가요, 반응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들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이번에 나온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가계부채 긴급 점검 회의를 통해서 가계부채의 문제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되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규제책들이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가계부채의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계의 상황이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1차적인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정도로 사람들이 부채를 원하니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겠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왜 부동산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 자체가
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인제 가계부채가 2014 년도에 1,000조를 돌파했다고 했을 때도 우리 경제 규모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어떤 부채 규모라고 이야기를 음. 했었어요. 근데 10 년이 지난 현재 1,900조가 이제 넘어가죠. 그 음. 정도의 가계부채 즉 2배 가까운 가계부채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왜 빚을 내게 됐느냐 이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떤 소비를 할 때는 빚을 엄청나게 지면서까지 소비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가장 큰 물건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음. 빚을 끌었었고 그게 바로 이제 집이라는 거기 때문에 주담대의 형태로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대출이 늘어난 이제 네. 이래서 인제 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다른 문제는 가계부채의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부분의 부채 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채도 상당 부분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있죠. 아 전세 네. 보증금. 네. 그러니까 집을 우리가 인제 구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다음에 세입자를 두고 갭 투자의 형식으로 집을 구매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인제 주담대를 많이 활용을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받아서 음. 실제 매매 가격과 전세가의 차이만큼만 음. 자기가 부담하면서 집주인이 되는 형태 네.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부동산 화랑기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누구한테 무상으로 집을 음. 빌려주는 음. 그러니까 이자를 안 내는 대신에 음. 집을 빌려주고 네. 또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로 간의 민간의 니즈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전세 시장인데 사실상 사채 시장이죠. 그렇죠. 예. 민간 사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음. 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 가게한테는 그만큼 부채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이제 맡기면서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였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자본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음. 그런데 실수요자들한테 어떤 집을 더 전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금을 융통해서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인데 네. 이 부분이 또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음. 그래서 시중에서 늘어난 게 한 200조 정도 풀린 음. 자금이 있어요. 이 네. 부분도 다 이제 부채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결국에는 집을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그걸 돌려주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음. 역전세 맞아요. 문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화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음. 이제 규제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이제 뭐랄까요? 그 시중에서 돈이 풀리는 것과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자금이 다 묶여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집이 부부가 한 달에 버는 금액이 한 600 이라고 쳐 봅시다. 근데 만약에 주담대를 6억을 받았어. 그럼 한 달에 이자랑 원금 다 해서 300만 원씩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돈이 300만 원밖에 없으니 저축도 해야 되고 뭐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러면 쓸 돈이 없으니 결국에는 그 내수에도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을 그렇게 사는 이유가 정말 자기가 이제 필요해서 미래의 소득까지 땡겨 가지고 이 집을 마련했느냐. 이제 그렇다고 보기에는 음. 좀 다르죠. 음. 왜냐하면 이제 집값이 안 오른다고 했을 때는 서로 이제 안 살려고 했던 그쵸. 예 시장이었으니까. 예. 그치만 내가 지금 당장 몇 년간만 이런 이자 부담을 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산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그 집을 사줄 사람이 나타나서 음. 환가하고 빚도 갚고 모두 청산할 수 있고 이익만 챙길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이런 무리한 선택을 했었던 건데 네. 그 결과가 이제 가계부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음. 가계부채 형태로 남게 된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줄이는 거는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더 갚 그러니까 이자만 내기도 힘든 사람들한테 원금까지 갚으라고 음. 얘기하는 상황이 돼야 이제 축소되는 건데 그럴 네. 수는 없으니 늘어나는 총량에 대한 증가율에 대한 부분이라도 이제 좀 규제를 하자. 음. 목표치를 정해 놓고 관리를 하자. 이게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성장률을 3% 정도 수준 어떤 경제 성장률과 비슷하게 이 정도 규모는 늘려도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해서 3% 정도로 목표치를 잡았는데 이번 대책에 나온 게 이제 그 목표치를 1.5% 수준으로 그러니까 음. 절반 정도로 감축하는 걸 택한 거예요. 음. 이 얘기는 이미 상반기에 어떤 대출에 좀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그 증가율이 가파르고 이 증가세를 그대로 뒀다가는 문제가 될 거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목표치 자체를 감축시키면 이제 하반기에는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있는 총량의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는 음. 이제 요런 조치가 이번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네. 요즘에 그래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전에 '심상치 않다.'라고 다들 느꼈던 거고, 지난달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샀잖아요. 서울 수도권을 사면서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겠죠? 일단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권 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돈을 풀 것이다. 음. 그리고 이제 금리도 기준금리도 인하를 했으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리 부담을 가지고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오히려 음. 과열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점한다면 음. 충분한 어떤 자본이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또 이 네. 거래량을 증폭시킬 수 있었던 게 토지거래 허가제의 해제 해프닝 네. 30일 좀 넘게 올 초에. 네 네.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호가는 올라갈지언정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는데 음. 토지거래 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지방에 돈 있으신 분들도 사실 뭐 지방에 시장은 거의 다 지금 초토화됐다 네. 보니까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시기에 갭 끼고 사 놓으면 음. 나중에 내 자식한테 음. 주면 좀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오히려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 땡큐였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그때는. 그렇죠. 인제 그런 어떤 일부의 수요가 들어올 수도 있었던 시장이었기 네. 때문에 안 팔리던 게 이렇게 높게 호가를 내놔도 팔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네. 또 실질적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장이었으니까 이렇게 인제 자극을 받다 보니까 그 가격에 안 팔릴 것 같았는데 인제 팔리는 거예요. 음. 팔리는 사례가 나타나니까 음. 그걸 보고서 '아 역시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또 정부가 이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음. 이런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사람들이 인제 자금을 활용해서 음.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네. 니즈가 많이 생겼고, 그게 인제 거래량으로 이어졌는데 음. 상반기에 늘어난 어떤 주택담보대출의 90%가 음. 정책 대출성이었어요. 네. 즉 정책 대출이라는 거는 지금 DSR 규제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네. 그래서 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집값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제 대출의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다 보니까 네.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빌려 가지고 음. 집을 사는 형태, 음. 이런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 음.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대책에는 이 정책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25% 정도를 감축하는 감축하겠다. 예.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22 년도에 이제 고금리의 시기로 접어들고 음.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이제 수직 낙하하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음. 벌어지다 보니까 부동산의 경착륙을 위험하는 시장이었고, 음. 이 문제는 이제 분양도 안 되고 또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할 수 있는 유수의 지역들마저도 분양이 안 되면서 음. PF 자금상의 문제가 생기고, 건설사의 위기 문제, 건설사의 위기 문제는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로 음. 이어질 수도 있는 어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을 택한 거예요. 그 마중물이 됐던 게 바로 정책 자금이고, 네. 정책 대출의 규모가 23년, 24년도 이렇게 규모를 보면 연간 50조 이상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풀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부양하면서 그 경착력을 막고 음. 오히려 음. 과열되는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음. 이렇게 이제 계속 돈을 풀 수 있으면 가능하겠죠. 네. 그치만 이제 정부도 이렇게 계속 풀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올해 목표가 40조 정도를 푼다고 음. 인제 계획을 세웠었었는데, 이 40조에서 지금 25%를 감축하기로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30조 정도 되죠. 근데 이미 나간 게 14조, 15조 정도 되잖아요. 아 네. 즉 절반 절반밖에 안 가까이를 남았어요. 예. 이미 정책 대출로 다 써 버린 거죠. 그리고 음.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위기라고 얘기했던 그 자금의 대부분이 정책성 대출이었다라는 거. 음.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이 자본을 끌어 가지고 이걸 사온 시장은 아니었다. 음. 초반에 음. 지금의 과열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인제 양 사이드가 전부 다 대출의 규모가 인제 축소되는 형태로 가다 음. 보니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줄어드는 이런, 또 심리적으로도 음. 좀 위축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두 부류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책대출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둘일 것 같아요. 일단 6억 이상 주담대를 받으려고 했던 6억 이상으로 받을 곳들은 거의 뭐 강남 이쪽 아니겠어요?
일단은 LTV 비율로 봤을 때는 50% 수준, 그러니까 지금 네. 12억이 넘어가는 주택들에 대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제 6억인 거고, 예.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11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그만큼 신축의 공급이 많이 있었고 신축의 거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격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평균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음.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신축을 사야 이제 돈을 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또 신축 분양 대금은 이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이 이제 필요했던 이런 시장인데, 이제 12억이 됐든 음. 20억이 됐든 음. 30억이 됐든 6억 밖에 빌릴 안 수 나오는 있는 거. 돈은 이제 6억까지로 한계가 네. 지어진 거죠. 근데 왜 이 6억일까?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왜 5억 은 너무 작고 7억은 너무 많아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6억으로 정해진 이유는, 6억이 그러면 누가 6억을 감당할 수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음. 우리가 대출을 이제 내가 20억짜리 집 사는데 10억 빌리면 어떻고 음. 15억 빌리면 어때? 음. 이 집값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왜 안 빌려줘? 이렇게 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 20억이 팔려야 이걸 음. 갚을 수 있는 거지, 음. 실질적으로 이 20억이 안 팔려도 음. 이 부채를 계속 감당해 내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만큼의 소득이 되는 사람이 낼 수 있을까? 계산해 보면 네. 이 6억이라는 거는 네. 소득이 1억은 돼야 돼요. 음. 연소득이 1억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얼마나 되겠냐. 될까 생각을 해 보면, 그냥 근로소득으로 하면 7% 정도가, 상위 음. 7%가 연소득 1억이에요. 음.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뭐 월급만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도 있지 않냐. 네. 종합소득까지 포함해서 보면 10%예요. 음. 이 6억이라는 금액이 엄청 뭐 시장에서 뭐 실수요자의 뭐 주거 사다리를 끊어냈다 뭐 이런 얘기들 음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 상위 10%만 감당할 수 있는 돈이 6억인데, 최대 네. 6억인데, 예. 이걸 이제 초과해서 그동안 빌려져 왔던 시장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음. 나머지 90%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내의 빚을 진다고 하면 6억까지 빌려도, 그러니까 그 이상 빌리면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 그걸 계속 이제 무분별하게 빌려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음. 이제 6억으로 제한을 했지만, 이 6억의 제한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어 90 그러니까 10% 이내의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음. 대부분은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지 네.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음. 원래부터 자기가 감당 안 되는 빚을 지고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럼 왜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도 안 되는데 들어오냐? 이게 시장 원리인가요? 음.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도 않은 규모만큼 끌어와서 음. 집을 사는 행태가 그동안 있었는데, 음. 이 부분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 음. 이게 이제 이번에 금액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식할 때도 왜 미수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일단 미수로 다 빌려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사실 나는 이 투자가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미수거래 그걸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사장이 오는 건데 그거를 우려해서 나라에서 지금 미리 규제를 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이 일정 부분 부채를 감당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 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사실은 다 간과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거는 주식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은 1 년에 음. 그 똑같은 주식이 3 번에서 5 번은 거래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손바뀜이 훨씬 덜하죠, 아파트는. 덩치가 크고. 아파트의 회전율은 10%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100채 중에 10 채도 안 팔리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 90%는 지배 형태로 그냥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거는 이 부채를 감당해낼 수 있어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려준 건 이걸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보고 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억이라는 한도를 그어주는 것, 음. 즉 상위 10% 이내의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만큼까지만 빌려라. 그 이상 빌리는 거는 잘 안 된다. 금융 노예로 가는 거고,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얘기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6억으로 제한을 하면 이제 집 사지 말란 얘기냐?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12억 넘어가는 집들을 돈을 더 많이 빌려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회는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규모만큼 풀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집값이 내려와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지고도 집을 소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끔 이제 방향성을 바꿔주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 음. 시기에 이제 그게 나오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책 대출도 한번 볼까 봐요. 아마 약간 '벼락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6억 그러니까 12억 이상의 집을 사시는 분들도 그랬겠지만 신혼부부나 뭐 디딤돌이나 버팀목 이거 받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꽤나 많은 청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 버팀목으로 전세 대출 받아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자가 워낙 적으니까. 근데 그게 원래는 수도권 경우에는 2억 까지 대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규제가 생기면서 1억 5천 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청년들은 '아 우리는 왜 갑자기 날벼락이냐.' 그리고 신혼부부들도 뭐 원래는 신생아 대출 버팀목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전 지역이 3억 원이었는데 그것도 6천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제 제가 아까 전세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로 가기 전까지 어떤 자본을 축적하는 기간 동안 음. 활용하는 인제 자본이거든요. 네. 우리가 인제 결혼할 때 집을 얻어주는 것도 이게 종잣돈이 돼서 음. 이제 계속 벌어 가지고 점점 쌓아서 무언가를 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부모님들이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이제 전세금의 형태가 그런 거였는데 이걸 그동안에 인제 지금의 시장은 빌려 가지고 내가 빌려서 이자 싸게 내면서 월세보다 싸게 사는데 이거 음. 돈 빌려줘야지 왜 안 빌려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우리 물론 좋은 집에 살면 좋겠죠. 음. 좋은 집에 살면 좋겠고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빌려주는 대상이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냐?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그 사람들 거잖아요. 갭 투자라고 더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음. 근데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돌려줄 능력이 안 돼서 음. 사실은 이제 보증 사고도 나오는 음. 거고 이 사고에 대해서 전부 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보증 사고 같은 경우도 2016 년도에는 100억 원대 뭐 요 음. 정도의 사고가 났다면 22년, 23년 이제 영끌 이후에 이제 집주인들이 아무래도 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집주인이 되면서 이런 세입자들이 음. 됐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지금 사고율이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서 음. 작년 같은 경우 5조 뭐 이렇게까지 늘어났잖아요. 네. 이거는 근데 허그의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전에 허그는 이제 보증 서 주고 음. 사실은 흑자 운영을 계속 해 왔던 회사였는데 이 최근에 이런 전세 사기 전세 나와서. 보증이 확대되면서 네. 전세 대출이 무분별하게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빌려준 사람도 갚는 사람도 책임에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음. 빌려 쓴 사람은 어차피 보증서 끊었으니까 내가 돌려받고 음. 이 다시 이제 집주인한테 직접 받는 역할은 음. 허그가 하니까. 음. 부담 없이 빌릴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집주인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일단 땡겨 쓴 다음에 못 음. 갚으면 그냥 못 갚으면 "뭐 되는 경매 거거든요. 내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매매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음. 받아서 이미 나는 이제 여기서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실이 없다. 음. 나자빠지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음. 책임을 정부가 다 지고 있었던 부분들. 음.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만큼 계속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좋은 집에 살고 싶겠죠. 신혼부부도. 음. 뭐 돈 많이 빌려서 집 사면 좋겠죠. 그치만 그 빌리는 규모 자체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수요로 참여를 하려면 음. 부동산 시장의 수요로 참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음.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음. 자기 소득 플러스 대출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영끌이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그동안 시장에 막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본의 축적 시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음. 쌓아놓은 건 없이 그냥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그 갭을 메꿔가지고 시장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음.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발생을 하니까 집주인이 된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형태, 임차인으로 돈을 빌려 쓴 사람도 자기가 이제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이제 이 정책 금융에 대해서 줄이면서 음. 거기에 인제 첨언한 내용이 이거예요. "정책적으로 이걸 다 하기에는 안 된다. 음. 역량이 안 된다." 음. 그래서 이 서민 금융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의 본연의 목적에 쓰도록 그 자금을 이용하겠다. 활용하겠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보증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못해 주니까 음. 축소한 거예요. 음.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되나요? 자기 능력 밖으로 훨씬 더 초과해서 쓰던 돈을 이제 그동안 보조해 줬던 곳에서 더 이상 해줄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음음. 줄이겠다 한 거예요, 음. 이번 정책을. 네네. 그래서 이제 줄었는데 어
신생아 대출 줄이니까 뭐 이제 애도 안 낳는 사회에서 음. 이런 거 없애면 어떡하냐 왜 막 정책 자금까지 손을 대냐? 뭐 예 이런 얘기들 예. 많이 네네. 나오잖아요. 근데 신생아 대출을 보면 5 억까지예요. 음. 대출의 규모가. 네. 정책 대출은 DSR을 안 본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5 억을 빌려 쓰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었냐를 생각을 해 보면 음. 5 억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 억이 1 억은 벌어야 되니까 5 억을 감당하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이제 소득 수준이 그래도 상위 20% 안에 드는 사람들이 빌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DSR을 40%를 훨씬 초과한 음. 수준만큼 돈을 빌려 썼던 거예요. 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거죠. 그쵸. 왜냐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9억 미만의 집을 샀어야 됐고 원래는 그중에서 5억 원을 빌려줬던 거였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앞으로는 "절반 이상은 니네가 좀 가지고 있어라." 그렇죠. 라는 얘기인 거죠. 절반 이상 정도는 너희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금액 정도는 빌리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한 70%를 빌리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렇죠. 이게 결국 이제 시장에서 전부 다 막 주식처럼 내놓으면 바로 팔리고 뭐 음. 전부 다 환가될 수 있고 그만큼 사줄 사람들이 막 드글드글한 시장이라면 모르겠어요. 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을 한번 사면 언제 팔릴지 모를 정도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왜 황금성이 떨어지고 왜 무거운 자산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거래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음. 비용이 필요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지금 사람들은 마치 주식처럼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음. 내가 먼저 선점하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만으로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음. 시장이고 그 결과가 지금 부채의 한계 상황을 만들어낸 거니까 네. 결국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부분에 손을 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